이번 방송은 한국만이 살 길이다 2편인데요. 줄을 서시오. 네, 요거는 이제 허준 기억하시나요? 네, 허준에 보면 이제 이면식 씨가 허준이 명의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줄을 세우는 그런 이제 드라마 장면인데, 사실 이게 나중에 주유소 광고에서 뜨면서 줄을 서시오, 이게 이제 시대의 유행어가 됐거든요. 그 CF 기억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연령 베이스가 나오는 거죠. 네, 아무튼 허준의 줄을 서시오처럼 지금 대한민국을 앞다쳐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대한민국 협조를 요청한 나라가 70개국이 넘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저 부시덕거리지 말라고 자꾸 하시는데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저 스텝이 저 혼자예요. 그래서 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 작가님이 시작을 하시고, 예, 마무리도, 예, 하십니다. 뭔 얘기야. 네. 아무튼 네, 아무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서 제가 좀 초반에는 정신이 없어요. 작가와 PD와 스텝이 없이 그냥 우리끼리 막 하는 방송. 하지만 내용은 그 어느 방송보다 알찬 방송. 송작가 TV에 대한 애정과 후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네. 네, 댓글이 문하나님이 들어오신 이후로 너무너무 좋아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송작가 얼굴만 계속 보는 것보다는 문화나하고 이제 같이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이제 이종의 조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하나님은 제 지인인데 어떻게 두 분이 그렇게 친해지셔가지고. 살다 보면 유류상정이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네. 문하나님이 놀아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문화나도 사실은 저 없으면 친구 별로 없어요. 네. 오늘은 이탈리아하고 이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탈리아 얘기가 준데 세계에서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중국이 뭐 압도적이고요. 사실 중국 100만 명이 넘는데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벌써 빠져나가고 있죠. 우리는 이제 감염자 막았다. 우한 빼거나 10명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봅니다만 어찌 됐거나 중국은 이제 빠져나간 그 스텝을 취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한국,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가 아닌 나라 중에 유독 어마어마한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고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하고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탈리아하고 이란이 그러한 확진 피해를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심을 가져봐야 돼. 그리고 그 전염 경로, 확산 경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방송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욕하기에 바빠가지고 다른 나라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이란이나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원래부터 중국하고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태 초반에 딱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중국인의 입국을 막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양쪽 국가가 굉장히 일찍 그 중국인에 대한 그 입국 허가를 불허하는 방식으로 국경을 막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독이 된 거지.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입국 루트가 아닌 다른 입국 루트로 들어온 쪽에서 감염이 시작이 됐고 이 감염이 확산되게 가는 과정을 추적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들어왔고 누가 확진자로 감염이 제일 일찍 시작됐다를 알면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추적이 가능한데 이게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뻥 터지니까 사람들이 찾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방역이나 이런 데 대한 능력이 떨어지는 거. 이탈리아에서 처음 나타난 확진자는요, 북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이분은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 중국커녕은 이탈리아 밖에 나가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확진자로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추적을 해요? 이거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금도 이 두 나라는 미궁입니다, 사실. 네. 미궁인데 대충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근거들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WHO의 공식 조사 결과라든지 이거를 갖다가 100% 믿을 수 있는 그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정황들이 다소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탈리아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탈리아는 사실 중국이랑 굉장히 친합니다. 이게 좋아하는 국가, 서로가 서로를 서로 이제 애증하는 국가죠. 좋아해요. 왜? 두 나라는 과거에 이제 역사적인 교류가 굉장히 많이 많다고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중국에서 중국 전통 서적들 빼고 제일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25년 동안 뭐 중국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 각지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진위가 굉장히 논란이 많죠. 왜냐면 사실 마르코 폴로는 중국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중동까지만 갔다가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이나 뭐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얻어 들은 얘기를 진짜인 것처럼 꾸며낸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사람에 대한 뭐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많이 풀어내면서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한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거야, 견문록 안에. 그러니까 중국 글씨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인 거야,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또 그 소설을 썼던 사람이 이제 별도의 그 전기 전문 작가예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직접 쓴 게 아니야. 그 글을 쓴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로 보면, 우린 깜방동기다 그랬어. 마르코 폴로하고 깜방동기다. 그래서 깜방에서 만나서 들은 얘기를 받아서 내가 쓴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마르코 폴로 왔다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둘 사이에는 1300년대 이후로 쭉 한 뭐 800년 교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7, 800년 교류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이탈리아는 친한 국가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서로의 그 마인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싸웁니다. 피자가 내 거니 무슨 스파게티가 내 거니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서로 자기 나라가 정통이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탈리아하고 중국하고는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끈끈하게 묶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남부 유럽 국가들 중에 제일 먼저 중국의 일대일로를 받아들인 게 사실은 이탈리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탈리아 안에만 최소 이제 등록 인원으로 30만 명 그리고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면 약 40에서 50만 명 가까운 중국인들이 상시 체류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 하냐고요? 사업하시죠. 중국 분들이니까. 중국이 사실 재정위기를 심각하게 맞았습니다. 유럽 통합이 되고 나서도 사실상 이 사람들이 이제 관광에만 의존해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산업 생산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이 굉장히 낮았어요. 관광 수익으로 날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노동 의욕이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아니야. 일을 열심히 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나마 이제 이탈리아가 가장 잘하던 사업 중에 하나가, 명품 사업이죠. 이른바 이제 방적이라든지 이런 가죽 세공 이런 게 많았어요. 원래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던 베네치아나 이런 쪽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사실상 그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유태인이거나, 이주 외국인들이 거기 와서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위치가 남부 유럽 안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쭉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영세했어. 뭐 구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들이 있지만 사실 그게 이름나고 소문난 지는 크게 얼마 안 됐고요. 지금 뭐 세계 1위 부자를 좌지우지하는 명품 브랜드들 베네통이나 뭐 샤넬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갖고 있는 그 양반도 있습니다만 이 양반 부자 된 지도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절부터 지금 이탈리아 명품이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느냐. 이게 이제 중국의 자본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때부터 이게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안에서 중국 그 명품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명품의 소유주들이 사실상은 다 중국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규모의 간의 수공업에 불과하던 사업들을 중국인이 인수하면서 이게 대형 형태로 커진 예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방직하고 가죽에 관련된 거예요. 이 방죽하고 가죽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게 지금 이제 윈저우라고 불리는 저장성의 온주라고 불리는 지역의 상인들이 원래 이쪽에 강합니다. 원래 이제 그 피혁이나 원단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미 화교로서 이제 국제적인 상단을 하고 있다가 이탈리아에 들어와서 이탈리아 브랜드들을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원단하고 가죽들을 시진핑이 좋아하는 시안 1대1로의 시작 지점이죠. 그 시안에서 집중적으로 사들여가지고 이탈리아 안에서 명품을 제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만 사고 그 공장에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중국 원단과 중국에 들어온 노동자들이 명품을 생산해서 전 세계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더 많은 중국 사람들이 들어왔고 실제 중국 안에서 생산되는 명품들의 원자재는 사실상 거의 90% 중국산이고요. 이런 것들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중간 상인으로서 이러한 제품들을 세계에 유통하고 있는 70% 이상이 중국 화교 상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는 섬유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명품 브랜드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중국하고 7대3 비중으로 공동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중국인의 특성이 자기가 공장을 꾸리잖아요. 그러면 현지인을 고용을 안 해요. 그도 그럴 게 아까도 얘기했죠. 이탈리아는 워낙 게을르거든. 말을 잘 안 들어 처먹어요. 자존심만 세가지고. 자존심 세죠. 네. 그런데다가 특히나 동양인 밑에서는 일 안 하려 그래. 얘들이 옛날 무솔리니 시절부터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게 강해가지고 남의 말 듣거나 충고하면 굉장히 싫어한대요, 여러분. 이탈리아 애인 사귀면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밑에서 일 못한다 그러니까 계속 중국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공장 규모가 커지면 계속해서 중국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게 중국인 노동자 가면 동네 형 뭐 이런 사람들 야 일단 들어와 여기 비자도 필요 없고 그냥 일단 들어와서 일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니까 불법 체류자가 엄청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쫓아야지. 근데 이탈리아 정부하고 중국 정부가 딜을 합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전체 조사를 해요. 우리로 말하면 불법 노동자들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 그러니까 주거지가 있고 직장이 있고 보증인이 있으면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 비자를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사면을 해가지고 합법적인 영주권을 가질 수 있게끔 이탈리아 정부가 지원을 해줘. 영주권까지 줬나요? 비자지. 지금 영주권이 나셔서. 이거 영주권이 아니라 비자인 거고, 개중에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뭐 결혼을 통해서 비자를 획득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생기겠지만, 어찌됐거나, 불법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이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중국과 이탈리아가 이렇게 해놓은 거죠. 너무 혜택을 크게 줬네요. 아무튼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중국 4대 상방 중에 하나인 온주 상방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탈리아는 이미 10,000명이 넘어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이탈리아가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지역이 이탈리아 북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남부 나폴리나 저 밑에 이 시실리아 이쪽이 아니고 이탈리아 북부 쪽에 있는 중국하고 가까운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사는 그 중국 북부주가 롬바르디아라고 하는 주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밀리아, 뭐 베네토, 뭐 이런 쪽에 북부권 지역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감염이 온상이 된 거고, 자, 이 지역들의 모든 금융이라든지 패션 이것들을 납품받아서 판매하는 경제, 금융, 패션의 중심지인 밀라노가 지금 밀라노와 베네치아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가장 심각한 일종의 전염 핫스팟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탈리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거든요. 수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이제 뭐가 퍼져나가게 된다. 그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특히 일종의 이제 이탈리아의 대구 같은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플라토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플라토는 중국인들이 이제 전체 인구의 18만인데 그 중에 한 5만 명 이상이 거주를 할 정도로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예요. 5만 명이 거주한다 중국인? 중국인만. 도시 안에 전체 인구가 20만 정도가 좀 못 되는데 5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거기서 상시 거주를 해요. 여기에 생산 공장이 다 있거든. 명품들의 주요 생산 공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된 게 밀라노도 가고 베네치아도 가고 로마도 가고 해가지고 패션쇼도 돌고 뭐 이래가지고 뿌레따 포르떼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방으로 퍼지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이제 어떤 생산지의 거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이제 한 4만 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사태 때 이제 2월 초에 우한을 봉쇄하면서 우한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진 원주를, 이게 한 2,0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원주하고 그 우한은. 근데 그 멀리 떨어진 우한을 우한과 동시에 같이 중국 정부가 봉쇄를 했어요. 왜? 이 원주하고 우한하고 굉장히 뭐랄까 교류가 많아. 그러니까 원주의 사람들이 우한에 많이 가 있어. 그래서 원주 사람들이 우한을 가고 우한에서 원주를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숫자 때문에 원주가 우한이랑 똑같은 등급을 갖고 같이 격리가 된 거야. 왜 보도가 안 됐을까요? 보도됐죠. 2월 2일에 그때 이제 원조 봉쇄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요? 문제는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이 얘기를 들은 원주 사람들이 이탈리아로 탈출한 거지. 도망을 간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탈리아에 있다가 설세로 온 사람도 돌아갔는데, 네. 야 이제 원조도 이거 지금 우한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막는다고 하는데, 오 그래? 라고 하는 순간 쉽게 말해서 형 삼촌 다 들어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렇게 되면서 원주에서 불법으로 지금 이탈리아로 유입된 인원이 엄청 많은데 숫자를 몰라요. 왜? 이탈리아가 그 시기 때 맞춰가지고 국경 봉쇄를 했거든. 그러니까 중국 사람 입국 금지를 시켰거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이렉트로 이탈리아를 못 들어가니까 주변 국가로 간 거야. 주변 국가로. 그리스나 뭐 유고나 프랑스나 이런 지역으로 가가지고 일단 들어가게 되면 비자가 필요 없으니까 육로를 통해 가지고 흘러 들어왔다는 거지. 근데 이 흐름이 지금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확진자 흐름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옆 국가로 들어가서 이탈리아로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주변 국가로 일단 들어간 다음에 육로를 통해 갖고 이탈리아로 진입해 버린 거지. 근데 이거가 체크가 안 되는 거야. 왜? 정상적인 중국인 비자는 받은 적이 없거든. 근데 프랑스 쪽에서 들어온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 체크가 안 되거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확진자를 못 찾아내게 된 거고, 독일이나 프랑스가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사람들의 동선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라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는 아까 말한 롬바르디아주 1600만 명을 막았다가 이제는 전체 이탈리아 인구 6천만 명의 이동 금지령을 내렸어요. 아니 왜 옆 나라들은 그렇게 허술했어요? 아니 이유가 그렇게 허술해? 국경이 다 하나로 뭉쳐져 있잖아. 생각한 것보다 훨씬 허술한가 보죠? 훨씬 허술하죠. 유럽 안에만 있으면 어디든지 비자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 그냥 도로로 연결돼서. 네. 그래서 1600만 명을 처음에는 묶은 거야. 우리가 이제
대구 집중관리 하듯이 1600명을 묻고 이탈리아 북부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10,0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무섭잖아. 그러니까 막 이탈리아 남쪽으로 또는 뭐 다른 나라로 막 옮겨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이탈리아 정부는 전 인구 6천만한테 2주일 동안 이동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정책이야.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게끔 이탈리아가 법을 제정하고 내렸다니까. 그래서 여행을 가면 걸리면 20만 원 벌금이야. 집에만 있어야 돼. 맞아. 뭐 20만 원 몰고라도 도망가겠다는 놈 많겠지만 아무튼 그것만 해도 엄청 비싸게 맥히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한 사유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동을 못 하게끔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28만 원 넘는 벌금을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의 일종의 뭐라 그러지? 지금 혼란? 걱정은 난리도 아니라는 거야. 가장 큰 걱정이 뭔지 알아? 축구를 못 보는 거지. 이탈리아 프로축구가 지금 한참 시즌인데 무관중이잖아요. 무관중으로 하게끔 하니까 TV만 보고 집에 있으라고 하니까 이 열성 팬들이 미쳐버리려는 거야. 진짜 그렇게 좋아해요, 축구를? 아니 그러니까 당신들 건강을 생각해서 무관중 경기를 하는데 왜 무관중 경기를 하게 만드느냐고 시위를 해가지고 그 시위 현장에서 또 얼마 가지고 막 확진자가 막 늘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작용들이 생긴다는 거지. 아무튼 이탈리아 정부도 그렇고 중국 정부도 그렇고 이게 중국인 노동자들이나 어떤 중국에 의한 원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언론은 없어요. 해봤자 이미 늦었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양쪽 국가가 서로 체면 때문에 힘들거든. 근데 이제 다른 외국의 언론들은 이탈리아는 현재 의료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 원래도 별로 좋진 않았는데. 그리고 특히 롬바르디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의사들의 10%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떡해. 의사들이 현역에서 아주 손을 뗐다. 그러니까 환자를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야. 야, 그 코테센 이탈리아 되게 자존심 상하겠네요. 이게 의사들이 예를 들어 내가 검진 키트라든지 치료 장비가 있어갖고 네. 환자를 만났을 때 뭐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어떤 환자를 받지. 근데 아무런 준비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받을 수 없다 그래갖고 의사들이 들어놓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정부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 뭐 다른 직종으로 전직한 사람들, 아직 뭐 의대나 간호대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까지 전부 다 긁어 모아갖고 병원으로 밀어넣고 있지만 지금 넘쳐나는 확진자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낙천적이야. 정부만 이렇게 똥줄이 타 있고 막 사망자가 나오고 그런다고 치지 이탈리아 사람들 자체는 그다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하기에는 폭동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럼 마스크를 안 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구를 못 보게 해서. 이런 것 때문에 폭동이 나는 거지. 그러면 그 재소자들 면회 지금 영원히 금지가 아니라 임시잖아요. 근데 왜 폭동이 일어나죠? 축구는 무관중 경기를 시키니까 당연히 폭동이 나는 거고 일체 아무런 모임을 못 가지게 했거든. 아니 재소자들. 재소자들? 네. 재소자들은 야 책임 못 지면 우리 꺼내줘. 네 안에서 아무 대책 없이 걸려 죽으면 어떨 거야? 라고 폭동을 하는 거지 이 기회에. 이건 그냥 핑계? 핑계지. 야 핑계 끼면 우리도 꺼내줘. 일하는 35,000명 다 풀어줬다는데 어떻게 이런 것도 잘하나 몰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제 이탈리아 자체는 행정 자체가 이제 완전 마비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고 그나마 손을 벌려볼 수 있는 데가 중국밖에 없어서 중국의 구호 원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죠. 이때 이제 중국이 물론 자국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기 때문에 뭐 마스크나 이런 게 좀 여유가 생기고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하면 이탈리아에 지원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고 중국이 지원해 줄 때까지 이탈리아는 아무 짓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의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가야 된다. 이탈리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그러면 정부는 왜 있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면.
이해가 안 되네. 정부가 그래도 뭐라도 하고는 있잖아. 뭐라도 하고 아, 있지만, 봉쇄하고?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말 낙천적인 이태리 사람들 덕분에 어찌 보면 심각한 폭동 사태가 안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탈리아의 그 사망률은 4%를 넘어서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확진을 받아도 그에 대한 어떤 대응 치료를 못 해요. 그러니까 확진 중에 사망률이 엄청 높은 거야. 그리고 이탈리아가 또 고령화 시대라 노인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일본 다음으로 고령화가 높은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미 작가의 음모론처럼 이 기회에 좀 섞을까라고 하는 일본은 충분히 그런, 정말 불온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아니, 얘네들이 옛날에 전쟁 한 번씩 해본 나라들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국민을 아끼는 마음이 이건 뭐 도구 수준이 안 된다니까 생각하는 게. 아무튼 심각한 문제예요. 네. 아무튼 이탈리아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얘기는 거의 뉴스에 안 나죠. 그 뉴스는 났어요. 프랑스에서 코로나 피자로 조롱해가지고 이탈리아랑 서로 화가 많이 났어요. 프랑스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건너뛰자면 그 코로나 피자 문제는 이제 코미디 프로에서 이탈리아가 이제 일종의 이탈리아가 침을 뱉어서 파란색 침을 뱉어갖고 피자를 만들어서 이거 먹으면 이제 다 코로나 녹색 가래로 피자를 만들어서 왜냐면 피자의 나라니까 이게 전 세계로 퍼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코로나 피자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일종의 그 풍자 프로그램을 낸 건데 네. 이거 보고 이제 이태리가 엄청 빡이 돌았죠. 근데 그럴만도 한 게요. 지금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1위, 프랑스가 2위예요. 아니, 감염자가. 2위예요, 프랑스가? 프랑스가 2위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한 거예요? 이 조롱을 당연히 하지.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풍자를 한 건데 이게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너가 너무 없네. 외교 장관이 이제 이탈리아에 대놓고 막 항의를 하고 뭐 이탈리아를 조롱하는 거 용납할 수 없다 막 이러고 난리를 치는데 정작 프랑스인도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거야. 프랑스도 정치인이 사과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외형적인 사과인 거고 국민들이 이 사태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이 없다니까. 지금 프랑스에서 말이죠. 스머프 축제 하고 있어요. 네. 파란색으로 빨가벗고 남자들이 스머프 칠을 하고 스머프 축제를 하고 있다. 네. 그만큼 위기의식이 별로 없어. 이탈리아 걸 당해봐야 프랑스도 정신 차릴 거예요. 충격적이다. 근데 이런 위기의식이 없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맹점이 언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시사율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확산성,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를 싹 빼버리고 이거를 가벼운 열감기 수준 조금 격리 치료하면 뭐 낫는다더라 라는 수준으로 일종의 이제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거짓말이 가장 드러나 보이는 경우가 뭐냐면 각국마다 코로나 환자에 대한 일종의 그 확진자하고 사망자 그리고 뭐라 그러죠? 완치자에 관련한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도 하지만 이탈리아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8일 기준으로 보면요. 사망자는 빼고 얘기할게요. 한국이 7,300명 정도의 확진자 안에서 치료된 사람이 130명이에요, 현재까지. 완치가 됐다고 발표한 숫자가 8일 기준으로요. 이탈리아는 5,800명이거든요. 지금 10,000명 넘었지만. 확진자가 5,800명인데 치료 완료된 사람이 598명, 거의 600명에 해당돼요. 우리랑 확진자 숫자는 별로 없는데, 겁나 빨리 나서 완치된 사람이 600명이나 돼. 이란은 더 웃겨요. 이란은 6,500명 확진이라고 발표하면서 치료된 사람은 2,130명을 치료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나라는 치료제가 없거든. 키트도 없거든. 뭘 기준으로 해갖고 확진자 수를 뽑았으면 치료됐다는 기준은 또 뭐냔 말이지.
우리나라는 2주 격리 거치고 나중에 음성 검사 해갖고 그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겨우겨우 20만 중에 찾아낸 치료자가 지금 130, 150 이 수준을 못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치료나 검진도 안 했던 국가들이 600명 완치, 2000명 이상 완치 이런 수치들을 내놓으니까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야, 그 통계를. 앞에 있는 통계율까지 전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를 통한 주변국 감염은 점점 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요. 왜? 이탈리아 애들이 도망가려고 그러거든. 돈 있고 좀 여유 있는 애들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려고 그래. 아니 뭐 이 기회에 뭐 영국 가서 좀 쉬고 오지. 아니면 스페인 가서 쉬고 오지. 뭐 이런 상황인 거고 지금 유럽은요. 국경 통제를 하거나 비자 관리를 해갖고 그 사람들을 막을 외교적 정치적 수단이 없어요. 한 나라기 때문에. 이탈리아 지금 경제 되게 안 좋은데. 경제는 둘째 치고. 아니, 서민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EU 안에서 그 독일,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니, 아시아인들이 지금 못 가니까 거기는 다 관광으로 돈을 버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확산되고 나서 관광 수입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정작 관광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이탈리아 안에서 노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종사해야 될 인구들이 지금 이 코로나를 피해서 해외로 인력이 유출되고 그 유출된 인력들이 완치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고 치면 이탈리아를 비롯한 내수 경기가 확 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인구 이동에 의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EU는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면에서 전체 유럽 대륙이 이탈리아 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진짜 스페인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스페인도 지금 슬슬 뒤늦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새로운 감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이제 확진이 되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도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탈리아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중국이랑 미국 얘기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생각보다 중국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그렇게 많이 거주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중동에서 가장 많은 중국인 잠깐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네, 어저께 아팠던 것도 조금 찝찝하긴 한데. 중동에서 가장 많은 중국인이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이고요. 네? 중동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은 나라는 파키스탄이고 그 다음에 이란입니다. 네. 그래서 이란도 확진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 근데 이란의 확진자들은 그 확진자 소리도 조금 가시죠. 이란의 확진자들은 왜 이러지? 국가 통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을 거라는 통계가 강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이란은 확진자를 통계하거나 그 숫자를 정리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주민등록 같은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국민들의 이동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거주 상태를 확인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확진자가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 안에서 뽑아내는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수도 테헤란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확진자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초창기 때 이란에서는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란의 그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 걸리는 거야. 대통령, 부통령, 외교부 장관, 대사, 보건장관. 이거는 분명히 이 행정부 안에서 대통령하고 같이 회의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이걸 가서 옮겨온 거란 말이지. 우리로 말하면 VIP 감염이 먼저 시작된 나라가 이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사실 중국밖에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란은 사실 외교적으로 봉쇄 상태거든요. 어디 맘대로 중국의 아니 이란의 정치 핵심 지도자들이 외국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사실. 어? 왜냐면 다른 나라 정상은 가질 않거든. 네. 그러니까 굳이 지금 봉쇄되어 있는 이란을 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중국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국 사람이 여기에 이제 이란의 높은 사람을 감염시킨 게 아닌가라는 의혹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이제 권력의 핵심에 있는 1번부터 20번까지가 사실 다 확진자예요, 현재. 그러니까 굉장히 면밀한 접촉을 가졌고 오래전부터 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민간인한테는 이게 어떻게 흘러갔을 거냐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민간에서 먼저 시작된 게 아니라 높은 사람부터 먼저 시작된 거면 현지에 있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서 옮겨갔을까가 이제 다시 역추적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테헤란 남쪽에 시아파의 성지 중에 한 곳인 콤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네. 이 콤이라고 하는 도시가 일종의 바이러스의 스팟이 됐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콤이라는 도시는 하여튼 뭐 종교적인 성지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좀 상징성을 띠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도시가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이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말 그대로 약간 그 성지순례 예. 같은 거예요. 성지순례 기본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야숙분이 신사 가듯이 테헤란의 높은 애들이 늘 여기를 찾습니다. 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땐 이 콤에 가서 한다는 거야. 여기는 호메이니가 처음으로 이란 혁명을 시작했던 곳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무하마드 과거 이제 이슬람을 창시했던 무하마드의 7번째 이마 선지자의 후손, 직접적인 후손이 무덤으로서 남아있는 몇 군데 안 된 성지인 거야. 그러니까 사우디나 이런 쪽하고는 달라요. 사우디는 이제 뽑아서 이 사람들을 했지만 이란은 이제 그 세습을 통해서 내려온 시아파의 지도자들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신적인 그 신앙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 그 파티마 마슈메라고 하는 이 성자인데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성자인 경우는 참 대단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남자 성자들보다 한 등급 더 높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성인의 대열에 오른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 무덤이 있고 이 사람 무덤을 감싸고 있는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 이슬람식 교회니까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 이슬람 교당이 있는 거야. 그래서 2천만 명이 넘는 순례객들이 오면 그 교당 주변에서 엎드려서 자거나 교당 안에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 무덤을 싸고 있는 외벽을 더듬거나 만지거나 핥는다는 거야. 거기에 침을 발라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종교 행위인 거고 신앙 행위인 거지. 그래서 그 무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쌓여진 성당 안에 그 무덤을 그 철제 난간으로 싹 둘러놨어. 그 무덤이 파손되지 않게. 그래서 그 철책을 사람들이 핥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걸 핥았고 만일에 그거를 감염됐던 지도자가 핥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높은 사람이 와서 핥고 지나갔대라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핥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되게 그러니까 고평가해 주는 거구나. 그거를 일종의 이제 성지에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국가적인 장례식도 치르고 지난번에 폭탄 맞아 죽은 사람도 거기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막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어찌 됐건 간에 이란의 핵심 지도부 그러니까
현재 그 약간 반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 지도부들과 그를 추정하는 극렬파, 시아파의 어떤 극렬 행동을 보이는 그 열렬한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엄청난 감염자들이 확산됐을 걸로 보고 있고, 이 참배객들의 숫자를 감안하고 그동안 한 2, 3개월 동안 참배가 있었다고 치면 최소 200만에서 400만 이상의 사람들한테 확진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추론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죠.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란도 사실은 이제 거의 행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갔어요. 내부적으로 폭력이 어떤 폭행 사태가 있어도 군이나 경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지역에. 심지어 자국의 교도소에 있는 그 교도소를 전부 다 풀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에 대한 감염을 이게 뭐 교도관이나 누가 감염된 거 확인했기 때문이었겠지만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 35,000명을 풀었습니다. 풀어줬어요, 그냥. 방면에서. 그런데도 진짜로 이제 자유의 몸이에요? 자유의 몸이지. 뭐 다시 잡아넣겠어? 한번 풀어줬는데. 근데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상 이걸 막을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떡하냐. 쳐다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디다? 중국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는 이란한테 못 준 미수금이 있거든요. 그치. 한 4조 원 넘는 그 석유를 갖다 쓰고 원조 물자를 못 맞아. 줘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비군산적인 물자로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못 준 게 있거든요. 미국 사이에 껴가지고. 네. 이란은 이 기회에 그거 전부 다 진단 키트하고 백신으로 주세요. 마스크로 주세요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성금 받아놓은 거예요. 이게 4조 원은 이란한테서. 근데 과연 이게 이제 뒤늦게 공급이 된다고 해서 지금 있는 이란의 정권들이 이른바 이제 지금의 대통령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축출되지 않는 상황을 맞을 수 있을 거냐? 이거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